안녕하세요. 소중한 인연을 만나 두 번째 삶을 얻게 된 50대 남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걸 나이 50줄이 넘어서야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생각을 달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이 사연을 보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늦둥이로 태어난 딸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딸은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들의 나이는 당시 7살이었고,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둘째를 많이 괴롭힐 거고,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희 아들은 딸을 굉장히 잘 돌봐줬고 예뻐해줬습니다. 우르르르 까꿍. 예지야, 오빠야, 오빠. 아, 사랑스러운 내 동생. 앞으로 오빠가 평생 지켜줄게. 민성아, 동생이 생긴 게 그렇게 좋아? 그럼요, 당연히 좋죠. 볼도 통통하고 손가락도 작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뻐요. 동생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는데 저도 이제 동생 있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서 기뻐요. 아들은 동생이 있는 또래 친구들을 부러워했었다며 동생이 생긴 것 자체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적어도 크면서 다투는 일은 없겠다. 아들이 딸의 존재를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듬직한 오빠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희 아들은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내가 힘들까 학교를 마치고 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동생은 자기가 돌볼 테니 엄마는 쉬라고 하던 아이였죠. 아내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민성이 같은 애는 없을 거야. 민성이 나이 땐 학교 마치고 오락실도 가고 싶어 하고 친구들이랑 운동장 뛰어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싶어 할 나이인데 엄마 힘들까봐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동생 돌봐주고 놀아주고 내 아들이지만 진짜 잘 키웠어. 맞아. 다른 집 아이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던데 우리 애들은 나중에 크고 나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게다가 아들은 따뜻한 마음씨만큼이나 장래 희망도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한날은 저희 부부가 아들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들은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나중에 세계 빈민국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아프리카 같은 곳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아, 난 나중에 커서 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성이 굉장히 기특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걸? 그래,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마음씨도 따뜻하니까 충분히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마음도 정말 따뜻했던 아들은 외고까지 진학을 할 정도로 공부도 참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자식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성장하면 밥을 안 먹고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죠.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듬직하고 또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아들이 18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은 그해 여름 친구들과 더위를 식히러 계곡에 놀러를 갔었어요. 하필 그 전주가 장마였기에 수위가 조금 높아졌고 물살이 세졌다고 해서 아내가 걱정을 했었지만 아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깊게 안 들어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잘 놀다 올게요. 그래, 아들. 계곡에 물살이 좀 세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조심해서 놀아야 돼.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친구들과 안전하게 잘 놀고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함께 놀러 갔던 아들의 친구로부터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아저씨, 민성이가요. 민성이가 계곡에 빠진 친구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물에 빠져서 나오질 못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성이가 물에 빠져서 사고가 났다는 거야? 네, 방금 119 구급대 아저씨들이 민성이랑 친구랑 같이 싣고 갔어요. 아저씨들 말로는 여기 계곡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날이 주말이었기에 집에서 쉬고 있었던 전 아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한 후 급히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학원에 가 있는 딸에게 문자를 남겨놓은 뒤 집을 나가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강민성 씨 보호자 되십니까? 예. 제가 민성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민성이 괜찮나요? 강민성 환자분 오후 4시 40분경 사망하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어요. 나쁜 짓을 일삼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데리고 갈 것이지. 어떻게 죄 한 번 안 짓고 바르게만 살아온 아직 꽃도 다 피우지 못한 아들을 데리고 간 건지. 누구라도 붙잡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묻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18살 원하던 꿈도 이루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들과 함께 물에 빠졌던 그 친구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장례식에는 아들의 친구들부터 시작해 담임 선생님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슬픔을 나눴고 아내는 목이 갈라질 때까지 통곡을 하다 까무러치길 반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는 건데 세상에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고. 우리 아들은 아직 제대로 꽃도 한 번 못 피워봤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아. 민성아, 엄마 너 못 보낸다. 절대로 못 보내. 생떼 같은 내 아들. 그리고 11살이었던 딸은 소리 없이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딸에겐 정말 좋은 오빠이자 저희 부부에겐 누구보다 최고였던 아들은 그렇게 18살이란 나이에 손을 뻗어도 닿지 못할 곳으로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여 살려야 할 아내와 딸이 있었기에 스스로 괜찮다고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를 악물고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항상 웃음이 가득했던 우리 집안은 초상집으로 변했고 하루하루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밤마다 꿈에서 아들을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약을 먹지 않고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가 힘들었어요.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남은 가족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전당포엔 저처럼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장님, 이거 우리 손주 돌반지인데 이 정도면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돌반지 맡기시라고요? 다른 물건 있으시면 그걸 맡기시지 그러세요. 돌반지면 정말 소중한 물건일 텐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집에 그나마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지금 우리 딸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얼굴에 철판을 100장은 깐 것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 낯빛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순금 한 돈짜리 팔찌거든요. 이걸 75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다가 맡기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급하니까 빨리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거 순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일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눈에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나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아저씨 웃기는 사람이네. 그럼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필요 없어. 안 맡기고 말지. 내놔요, 그냥. 이렇게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전당포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난 건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이 되던 해 여름밤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슬슬 퇴근을 해볼까 싶어 가게를 정리하던 그때 할아버지 한 분께서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시계를 좀 맡기러 왔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할아버진 얼핏 보기에도 이르는 넘은 나이에 중절모 같은 걸 쓰고 계셨고 항상 수염을 길게 기르고 계신 데다 키가 180이 넘으셨기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키다리 할아버지라 불리며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분이셨거든요. 저희 전당포 맞은편엔 제과점 하나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제과점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시작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의자에 앉아 계시곤 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망부석이 된 것처럼 의자에 앉아 계시다 제과점이 마감하는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이 걸음을 옮기곤 하셨기에 할아버지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정말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식당만 들어가도 아주머니들이 모여 할아버지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기 저 빵집에 매일같이 앉아 계신 할아버지 말이야. 옆집 승민 엄마가 그러는데 집 나간 아내 기다리고 있는 거라며? 세상에 같이 살면서 얼마나 못되고 지독하게 굴었음. 마누라가 다 늙어서 집을 나간대 그래?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저 건물이 할아버지 건물이었는데 사기당해서 쫄딱 망하는 바람에 저 건물이 넘어가서 건물 되찾으려고 혼자 시위를 하는 거래. 어머, 그래? 난 완전 다르게 들었는데 뭐라더라?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신데 예전에 저 자리에서 자식을 잃어버리셨대나 뭐래나? 그 자식을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어서 혹시 나올까 싶은 마음에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하던데. 치매 노인들은 원래 가면 갈수록 기억이 과거로 돌아간다고들 하잖아. 이처럼 소문이 무성한 할아버지께서 가게로 찾아와 주시니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할아버지께선 손님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었기에 당황스러움을 저 아래에 묻어두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며 할아버지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시계인지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제가 결혼할 때 샀던 시계입니다. 제가 평생을 차고 다닌 시계인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시계를 건네받고 살펴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계로서의 값어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작동도 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께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을지 몰라도 전당포 주인 입장에서 볼 땐 10만 원의 값조차 매길 수 없는 물건이었기에 간절한 표정을 짓고 계신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계론 제가 돈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 시계는 나한테 남은 제일로 소중한 시계인데 미안해요. 괜히 시간만 버리게 하고 내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할아버지께선 제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시고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 가게를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꼭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영 편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겐 돈을 제값보다 더 내어주라고 제게 가끔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전 가게를 나가시려는 할아버지를 붙잡고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잠시만요, 할아버지. 필요하신 10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깐 분명히 시계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고. 아니요, 시계는 그냥 가져가시고 제가 물건을 받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제 마음이 영 편치 않아 그러는 거니 그냥 받아가셔도 됩니다. 무슨 그런 소릴. 사람이 그렇게 염치가 없으면 안 되지요.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려거든 이 시계를 꼭 맡아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그 시계를 잠시 맡아드릴 테니까 언제든 시간이 되실 때 찾으러 와주세요. 그렇게 전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맡아드리는 조건으로 할아버지께 10만 원을 건네드렸습니다. 할아버진 가게를 나가시는 순간까지도 제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눠보고 느낀 건 소문과는 다르게 할아버지께선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것 같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소문은 정말 말 그대로 소문일 뿐이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선 정확히 2주 후 시계를 찾아가셨고 그 이후에도 종종 낡은 시계를 맡기시고 10만 원을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돈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본인만의 사정이 있어 이러시는 거겠지 싶은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내어드렸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맡긴 시계를 찾기 위해 들려주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배웠을 때보다 눈에 띄게 살이 많이 빠져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계만 받고 나가시려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르신, 시간이 늦었는데 혹시 식사 안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저녁을 못 먹었네요. 아, 그럼 혹시 저랑 저녁 한 게 어떠세요? 마침 저도 이제 문 닫고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국밥 한 그릇 대접해 드려도 될까요? 이 주변에 잘하는 곳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저희 고객님이신데 국밥 한 그릇 정도는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께선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머리 국밥 2그릇에 소주 한 병을 시켜 할아버지께 따라드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과정에서 동네에 쓸데없는 소문이 아닌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나에 대한 소문이 굉장하지요. 사실 나도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떠돈다는 걸. 아, 예, 저도 오다 가다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은요. 사실 난 왕년에 아주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부럽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또 돈 맛을 보게 되니 저절로 가정엔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내와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지만 가장으로서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아들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아낸 건강한지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돈을 버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뿐이었죠. 아, 가족이 있으셨군요. 전 여태까지 혼자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족의 소중함이라곤 전혀 모르고 살다 아내와 큰아들이 부산에 있는 처가댁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큰아들 나이가 28이었고 아내가 이제 막 50대 초반으로 접어들던 때였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와 큰아들의 죽음을 직접 겪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있을 땐 소중한 줄도 모르다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으니 말입니다. 아, 사모님이랑 큰아드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군요.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렇더라고요. 저 역시도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인걸요. 그때 우리 작은 아들 나이가 26이었는데 내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을 하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이제 와서 슬퍼하는 척을 하냐고. 당신이 아버지 맞느냐고. 한 번이라도 어머니랑 우리 챙긴 적이 있느냐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입학식은커녕 졸업식도 온 적이 없고 우리가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어머니가 생전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가족에 대해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소리를 지르는데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자식들은 아내가 잘 키우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서 단 한 번도 자식들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께선 장례 이후 작은 아들과 연락이 끊기셨다고 하더군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할아버지께서 작은 아들의 결혼식까지 초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상견례라는 걸 할 텐데 그때도 그럼 아무런 연락을 못 받으신 거네요. 작은 아드님이 결혼식 하셨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난 작은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나한테 말을 안 했어도 사촌들에겐 연락을 돌린 모양이더라고요. 내 아들의 결혼식을 친척을 통해 전해 듣는 아버지라니 그만큼 작은 아들은 나한테 맺힌 게 많았던 거예요. 사는 동안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해선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벌을 그제서야 받은 것이었죠. 제가 가족들한테 그만큼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작은 아들을 원망할 수조차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저한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고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저 또한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라오는 동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받지 못한 것이 상처가 되어 곰고 골마 터져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선 감정이 확 올라오신 듯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내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된 것도 모자라 설상가상으로 잘 되던 사업도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건물과 집까지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지요. 가족도 사업도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저 옆에 빵집이 있는 2층짜리 건물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어요. 내가 매일같이 빵집 앞에 있던 이유도 작은 아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정말 만에 하나라도 마음이 달라져 날 찾아오진 않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매일같이 그 앞에 계셨던 거군요. 그럼 작은 아들 연락처도 모르시는 거예요? 결혼식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연락처를 알고 있을 리가 있나. 아이고, 내가 술이 들어가니까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다 하네. 미안해요. 늙은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주절거렸죠? 아니에요, 어르신. 되려 어르신을 더 알게 돼서 좋은데요.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한테라도 이렇게 마음 터놓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 모셔다 드리며 할아버지께서 지내고 계신 곳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겨우 사람의 몸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환기를 할 수 있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홀로 쓸쓸히 지내고 계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긴요. 늙은이 혼자 이렇게 몸 누이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할아버지를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니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찾아오신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사서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께선 저를 강 사장이라고 부르시며 말을 편하게 하셨죠. 그리고 할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 할아버지께서 왜 낡은 시계를 맡기고 10만 원씩 가지고 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됐어요. 내가 종종 그 낡아 빠져서 돌아가지도 않은 시계를 들고 찾아와 10만 원을 빌려간 이유는 지방에 있는 큰아들이랑 아내가 있는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어. 서울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있는데 차비가 영 마땅치 않더라고. 그래서 시계를 맡기고 자네한테 10만 원을 빌려서 산소에 다녀오고 그리고 남의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공병 같은 걸 주어서 돈을 마련해 자네한테 돈을 갚고 또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거였어. 나 참 궁상맞게 살았지. 뭔가 일이 있으시구나 싶긴 했는데 그런 사정까지 있으신 줄은 몰랐어요. 어르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나라에서 지원받으시는 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 충분히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진즉에 다 알아봤지.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놈이 재산이 좀 있나 봐. 직원이 살펴보더니만 작은 아들이 벌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구만. 뭐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할아버지께선 고시원에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고 사는 작은 아들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조금도 못 받은 채 허드렛 일을 하거나 공병을 주워가며 살아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더 슬프고 속상했던 건 할아버지의 덤덤한 말투였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 할아버지를 도왔지만 나중엔 아내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게 되어 저희 부부가 함께 할아버지를 돕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생필품 같은 것들을 챙기며 도움을 드렸고 몸이 편찮으신 것 같으면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곤 했어요. 물론 병원비도 모두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땐 직접 만든 잡채와 불고기,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 그리고 찰밥을 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고시원으로 찾아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생신상을 받으시곤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이런 건 받아보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강 사장 덕분에 다 늙어 이렇게 미역국에 잡채에 불고기에 찰밥까지 야무진 생일상도 다 받아 먹어보는구먼. 단언컨대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생일날이야. 가족한테까지 버림받은 몹쓸 늙은이 생일까지 이렇게 정성 들여 챙겨주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어르신, 앞으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생신상 차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건강하기만 하세요. 아셨죠?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이렇게 생일상 받아 먹은 것도 자네들한테 갚고 그러지. 지금도 건강하지만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살겠네. 그리고 할아버지께선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마주치는 저희 딸아이도 마치 친소녀를 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예뻐해 주시며 용돈을 지어주시곤 하셨어요. 딸내미가 강 사장을 똑 닮아 아주 야무지게 생겼구만 그래. 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나중에 과자라도 한 개 사 먹어라. 아이고 어르신,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어른이 주는 돈은 감사합니다 하고 군말 없이 받는 거야.
걱정 말고 받아도 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낸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원래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저희 전당포로 찾아와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시고 또 언제나처럼 시계를 맡겨두고 찾아가시는 편이었는데 시계를 맡겨두시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으셔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편찮으신 건 아닐까, 할아버지께서 지내시는 고시원으로 찾아가 봐야 하나 걱정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저희 전당포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낡은 금색 줄시계 맡겨놓으신 거 있죠? 그 시계 찾으러 왔습니다. 낡은 금색 줄시계라고 하면 박학주 할아버지 시계밖에 없는데 누구신지요? 저의 물음에 그 남잔 조용히 제 앞에다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는 바로 할아버지가 작성해 주신 전당표였어요. 물건을 담보로 돈을 주면서 어떤 물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맡겨두며 얼마 정도를 빌려갔다. 이런 걸 적어두는 종이. 쉽게 말해 차용증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종이를 보여주며 꺼낸 남자의 한마디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학주 할아버지 작은 아들입니다. 그 낯선 남자의 정체는 바로 할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던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안 오시고 어떻게 아드님이 오셨네요? 저희 아버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돌아가셨다고요? 네, 고시원에서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보이셨던 거군요. 전 왜 안 오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사람을 시켜서 절 찾으셨어요.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다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그리고 아들을 찾으면 일기장을 좀 전해달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직원한테 그 일기장을 건네받았는데 그 안엔 아버지께서 제게 남긴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지난날 돈 버는데 급급해서 가족을 소홀하게 챙긴 것에 대한 미안함,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고, 살아생전 꼭 한번 만나서 미안하다고, 네 눈을 보고 용서를 빌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이렇게라도 내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일기장 안에 그런 말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심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걸.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고시원에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갔는데 그 전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께 죄송해서 미친 듯이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연신 눈물을 닦더니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떠난 아내분과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작은 아들에 대한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엔 날짜와 함께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7일, 작은 아들은 아직도 날 미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날 조금이라도 그리워하고 있을까? 자식을 낳고 잘 지내곤 있을까? 오늘도 난 여전히 지나간 것들을 후회하며 작은 아들을 속으로만 그리워한다. 6월 10일, 이젠 점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느껴진다. 한 번도 사람을 시켜서 아들을 찾아보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젠 사람을 시켜 아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아들은 과연 마지막으로 내가 죽은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까? 일기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는데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셨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러 고시원에 들렀다가
사장님께 남기는 편지도 있길래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제게도 편지 한 장을 남기셨어요. 그 안엔 저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죽어서도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 옆에 전당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소가 다 나와 있어서 전당포에 시계를 맡긴 거랑 편지를 사장님께 남겼다는 걸 알고서 찾아왔어요. 제가 없는 동안 사장님께서 얼마나 저희 아버지를 살뜰히 아들처럼 챙겨주셨는지 그 일기장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지 생신날 미역국 끓여다 주신 거, 설엔 떡국을 끓여다 주시고,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들도 다 사다 주시고, 병원비도 내주시고 하셨다고. 원래는 제가 했어야 했을 일들을 사장님께서 다 해주고 계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작은 아들은 끝내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말없이 휴지를 가져다 주며 그 감정이 조금이나마 추스러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겨우 눈물을 닦고선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전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와 저희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오직 돈만 보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뭘 해도 전부 돈이었죠. 학교 다닐 때도 서로 얼굴 한번 마주치면 그게 많이 보는 거였어요. 항상 보수적이었고 어머니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기 일쑤였고 또 저희를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전 그런 아버지가 정말 싫었는데 어머니랑 형이 죽고 난 뒤로부터 쌓여왔던 게 터져버려서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연락처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도 안 드리고 혼주 없는 결혼을 했지만 얼마 못 가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직장에 다니면서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고요. 나중에 아버지 일기장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예전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건물의 빵집 앞에서 매일같이 제가 오진 않을까 기다리고 계셨다더라고요.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찾아뵙고 손을 잡고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께선 작은 아드님을 항상 보고 싶어 하셨어요. 지난날 조금이라도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 하셨고요. 사실 심부름센터 시켜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해드린 것도 저였어요. 사람 찾는 데는 비용이 제법 들어갈 거라 생각해서 그 돈까지 전부 다 제가 해드렸고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맙다고 내가 이 돈은 꼭 갚겠다고 하시고 시계를 맡겨두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나에 오시지도 않고 빵집 앞에도 계시지 않아서 걱정했었는데 돌아가셨다니 그래도 이렇게나마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께서도 분명 하늘에서 아드님께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이렇게나마 오해를 풀 수 있어서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할아버지께서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본인이 없는 동안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며 이제부터 절 형님으로 모시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흰 그날 이후부터 형님 동생하며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형님,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밥 한 개 대접할까 싶은데 형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밥 좋지. 난 비싼 거 안 좋아해. 우리 동네에 할아버지랑 자주 가던 국밥집이 있거든. 거기 어때?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곳이라 자네한테도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자네 혹시 국밥 먹어본 적은 있나? 아이, 물론이죠, 형님. 저 국밥 좋아합니다. 아, 그럼 제가 이따가 형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틈만 나면 연락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또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큰 불행이 저희 가족을 덮치고 말았어요. 제게 간경화 말기라는 병이 찾아온 것이었죠. 건강검진을 하던 도중 발견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경화 말기는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에요. 가족이 이식을 해주는 방법 하나 혹은 가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나기 기다리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따님의 경우엔 일치만 한다면 기증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본인 동의도 필요한 데다
가족 전체의 동의도 필요해서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아내분의 경우엔 그냥 검사만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딸은 아직 어리고 위험하기도 했기 검사 자체를 부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아내만 검사를 진행했지만 아내는 체구가 너무 작은 데다 과거에 간염을 진단받았던 기록이 있어 간을 이식하기의 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인 공여자가 나타나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아직 어린 딸과 아내를 두고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를 1년까지 살아가고 있을 무렵 동생이라 부르던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전당포로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길래 다른 가게 들어가서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다가 이야기 전해 들었어요. 간경화 말기 진단받고 지금 병원에 계신다면서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뭐 좋은 얘기라고 그걸 주저리 떠들고 다니겠어? 괜찮아. 그냥 간 이식만 받으면 된대. 우리 가족 중에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걱정하지 말어. 다 잘 될 거니까. 형님, 왜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언제쯤 제대로 은혜를 갚을 날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인 것 같네요. 가족이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제가 과연 조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검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일치한다면 제가 이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사람아, 간 이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그래? 가족끼리도 해주기 힘든 게 장기 이식해주는 거야. 형님께선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아버지 자식 노릇을 해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그까지 간 이식이 뭐 대수겠습니까? 전 괜찮습니다, 형님.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끝까지 만류했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정말로 검사를 받으러 왔고 정말 놀랍게도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공여자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진 것이었죠. 혈액형 일치하고 기저질환 없으시고 간염 진단받은 적도 없으시고 지방간이나 간수지 정상에 바이러스성 질환 진단 기록도 없으세요. 간이식 공여자로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조건입니다. 희망자분께선 가능하다면 바로 이식을 원하시는데 이번 주에 바로 수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난 선뜻 하겠다고 말을 못하겠어. 가족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식 수술을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가 괜히 자네 건강만 망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형님, 전 형님께 뭐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형님의 눈이 멀었다고 하면 제 각막을 떼드릴 수도 있고 신장병에 걸렸다고 하면 신장을 떼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수님과 따님을 생각하셔야죠. 제가 살아생전 아버지께 단 한 번도 못했던 효도 늦게나마 형님에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섞인 혈육도 망설인다는 장기 이식을 동생은 직접 검사까지 받아가면서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생의 설득에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두 사람의 수술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틀 후 중환자실에서 올라오면서 같은 병실을 배정받은 동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마주할 수 있었죠. 아내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연신 울먹거리며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희 딸은 아직 어리고 저도 간이 좋은 편이 아니라 이식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저 기증자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선뜻 먼저 공여자로 나서주시고 힘든 수술까지 다 견뎌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형수님. 두 분이 저희 아버지께 해주신 것에 비하면 전 정말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수준인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은 어차피 다시 자라는 것이니까 상관없고요. 형님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 전 정말 뭐든 다 드릴 수 있어요. 간이든 쓸개든 심장이든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드릴 작정이에요.
아이고, 참,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도 정말 고마워.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다 놓으려고 했었는데, 자네 덕분에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내 평생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갈게. 간이식은 이식받은 그 이유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준 덕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없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어요. 물론 동생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상 없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전화가 와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의 건강을 챙기기도 했어요. 형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뭐 불편하신 건 없고요? 설마 술 드시는 거 아니죠?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 질문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다. 아이, 걱정하지 마.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있으니까. 그리고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돌고 있기도 하고 또 주말에 형수랑 같이 등산도 하고 있어. 내가 좋은 산을 알아봐뒀는데 다음에 시간 나면 너도 같이 등산이나 가지. 좋죠, 형님. 그리고 이젠 다시는 아프시면 안 됩니다. 형님 몸속엔 제 간이 들어있으니까요.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남의 몸이다 생각하고 더 각별히 관리하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알았어. 다신 안 아프도록 내가 진짜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있어. 아참, 그러고 보니 오늘 중복이구만 그래. 저녁에 퇴근하고 약속 있어? 우리 마누라가 저녁에 삼계탕이나 먹자고 자네도 시간이 괜찮으면 부르라고 하던데. 삼계탕 좋죠, 형님. 퇴근하자마자 형님 댁으로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작은 아들과는 호영호재하며 저희 식구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안에 죽어서도 저한테 은혜를 갚아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할아버지께 10만 원을 건네드리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께 아들을 찾아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동생에게 앞으로 눈을 감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선뜻 지갑을 열어 돈을 빌려주는 것도, 물건을 빌려주는 것도, 또 마음을 베푸는 것도 무엇 하나도 쉬운 일이 없는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어주는 큰 결심을 한 동생과 이 사연이 올라오는 대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말 하나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인생 이 막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 누군가 내게 50년 넘게 살아온 세월 동안 기적을 겪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난 고민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것, 그로 인해 널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할 거야. 앞으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관계 변함없이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내 동생아.